다음 날이 결혼식이어서 엄마랑 7시에 마사지샵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안 한다고 하는 거 제가 조르고 졸라서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결국 엄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신랑 동생인데 요새는 신랑이 다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 6월 말 최진아 씨의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함이 들어왔습니다. 야, 시집 가긴 간다. 제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버님, 어머니. 송도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아, 우시는데요. 아니라니까. 송모, 여기다가 누나하고 형 잘 살라고 한마디 해줘요. 아 싫어. 난 됐어. 한마디 해줘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것도 처음으로 나올 건데 혼자 좀 해줘. 젓가락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둘이 결혼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멀리 미국에 가더래. 내가 주택이다. 이렇게 좋은 날 왜 자꾸 눈물이 나니. 행복하게 살아.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울지 마, 언니. 이게 좋은 날 왜 그래? 박수! 박수! 그리고 일주일 후 결혼식장에 있어야 할 딸 진아 씨가 경찰을 찾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근데 저기 집에 핸드폰을 두고 가고 원래 연락 안 될 사람이 아닌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 좀 찾아주세요. 제발 엄마 좀 찾아주세요. 아니 뭐 일단 여기 앉혀서 여기 차분하게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기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저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약속 장소에도 안 나오고 제가 오늘 결혼식이었는데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수 결혼식 전날 진아 씨의 어머니 양수키 씨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실종 신고를 마쳤지만 지구대를 떠나지 못하는 진아 씨. 아저씨, 아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빨리 시켜달라고요. 아니 집에 가서 기다리시라고요. 저희 좀 만나면 찾아주세요. 알았어요. 찾아주시니까 김준경 뒤로 가져와라. 김준경. 결국 진아 씨는 결혼식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니 지금 따님 지금 신고를 하셨는데 그 실종 신고는 일단 단속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한 2, 4년 정도 기다려 보셔야. 가출 신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고. 근데 그거 없다고 아니 우리 지금 접수했으니까 기다려 보시라고요. 지금. 실종이 아니야! 가출이라고 가출! 왜 가출을 못하냐? 누굴 창피하게 해? 야, 지금 올라가 무슨 신발이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 엄마의 실종을 두고 딸과 아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양수키 씨. 그녀에게 딸의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정주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날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라진 양숙희 씨가 딸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해서도 딸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양숙희 씨의 딸 최양은 결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24년 차의 평범한 주부 양숙희 씨.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7월 딸 최진아 씨가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되지 못한 결혼식 용품들로 집안은 어지러웠습니다. 엄마의 일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 신혼여행을 다녀와 미국 유학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양숙희 씨가 사라지던 날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결혼식이어서 엄마랑 7시에 마사지샵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안 한다고 하는 거 제가 조르고 졸라서 하기로 한 거예요. 일곱 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그냥 마사지는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는 진아 씨. 그런데 엄마의 전화기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정신없이 나갔으면 핸드폰까지 두고 나갔겠어요. 결국 엄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 성격이 그냥 그렇게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 최근에 뭐 별다른 이상? 바로 그때 누구시죠? 뭡니까? 아빠, 내가 엄마 때문에 불렀어요.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네? 아빠 진짜 대체 왜 이래요? 엄마가 사라졌는데 엄마는 걱정도 안 돼요? 됐으니까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만 가세요. 가세요. 그만 아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손님이니까 그냥 신경 끄세요. 뭐? 진짜 왜 이래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사라져도 아빠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사라졌는데 아빠는 어쩜 이렇게 개판이야 진짜. 아 됐어. 너하고는 할 말 없다. 네. 그만 가보세요.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은 실종이 아닙니다. 가출이에요, 가출. 아, 그만해! 아니, 난 결혼식 앞두고 집 나간 여자가 돈 떨어지고 갈 데 없으면 그때는 돌아오겠지. 자, 나가주세요. 아니, 빨리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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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주장과는 달리 남편은 아내의 실종을 가출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양숙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되면 처음부터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남편분이 와이프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혼식 당일 경찰을 찾아와 엄마의 실종 신고를 한 딸 진아 씨. 여기 사라졌잖아요. 가주시고 여기 안 할 겁니다. 여기 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고. 근데 그거 없던 거예요.
엄마를 찾아달라는 딸과 아내를 찾을 필요 없다는 남편. 남편에게는 딸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걸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양숙희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조금 다급해 보이긴 하지만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런데 왜 남편은 아내의 가출을 확신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딸 진아 씨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아빠 말대로 엄마가 단순히 가출한 거라면은 저한테라도 연락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더군다나 제 결혼식을 앞두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한 들어오는 날도 저희 엄마 몸살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엄마로서 책임감이 남달랐다는 수키 씨. 딸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손을 빌어 음식을 준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하자고 했는데도요. 이런 걸로 책 잡히면 안 된다고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집과 가족밖에 몰라서 외출도 잘 안 했다는 엄마.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엄마의 모습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두세 달 전쯤에 엄마가 좀 많이 다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 양숙희 씨의 얼굴과 팔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맞은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길래 그냥 믿고 넘겼죠. 이상한 일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엄마가 혼자 술을 마시며 진아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저 결혼하고 나면 아빠랑 이혼해도 되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아 씨는 엄마의 고백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좀 심하긴 해요. 너무 무뚝뚝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고 엄마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혼 생각을 다 했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이혼하자고 했을걸요. 딸 진아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양숙희 씨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다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처음 뵌 게 3월 말 정도? 열흘 전에도 왔다 가셨어요. 요즘엔 통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외도를 하셨고 주사에 폭행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사에 폭행까지요? 예, 맞아요. 이혼 소송을 위해 양숙희 씨가 준비했다는 자료입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 그렇다면 양숙희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딸도 모르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던 것일까? 최근 부부에게 의심이 가는 정황은 없었는지 제작진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 나이 되면 다 똑같죠 뭐. 특별히 뭐 사이가 좋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싸우거나 하지도 않고. 그 아줌마는 사람 참 조용하고 좋았어요. 아저씨 되게 무뚝뚝하고 그래요. 저번에 저희 사이가 놀다가 차를 긁어서 제가 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하더라고요. 탐문 도중 우리는 부부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 하나를 듣게 됩니다. 아마 지난달 초였습니다. 네, 그 요 앞에 편의점에 밤 11시쯤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제작진이 확보한 그날의 CCTV 영상입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이유가 뭐야? 아니 좀 해봐. 미쳤어? 어? 아니 왜 미쳤단 말이야? 그래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줘요. 아이 아빠. 아니 왜 그러는 지금 얘기해보라고. 어? 심하게 다투는 부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다소 폭력적인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남편 최철중 씨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아니 당신들 뭡니까 이거? 아 여기는 직장이에요. 아 여기가 찾아서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아 내가 할 말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에? 아뭐 카메라 뭐야 이거 또? 선생님. 빨리 가. 당신들 계속 제가 혼나는 줄 알아? 어? 아, 잠시만요 선생님. 아, 빨리.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는 남편.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채널 얘기 사인팀입니다. 잠시만 얘기 좀 하시죠. 아 선생님 여기 잠시면 되니까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선생님. 끈질긴 설득 끝에 그가 드디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갑시다. 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남편. 그는 조심스럽게 최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에 이혼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학 결혼식이고 유학까지 떠나고 나면 갈랐어요. 그럼 아내분께서 이혼 소송 중이셨던 것도 알고 계시나요? 참, 아, 내가 끝까지 안 해준다고 했더니 결국은 이혼 소송을 했군요. 어? 참,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이혼 요구 때문에 최근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정도 화 안 내는 남자들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이 25년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아주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내가. 하지만 아내는 이혼 사유로 남편의 주사와 폭행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나 이 술도 지금 20년 만에 처음 마시는 겁니다. 이 술 입에 댄 적도 없고 누구 때린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내께서도 지난 9월 말쯤에 아내분께서 심하게 부탁을 보내셨다고. 나도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그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어지간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평생가에 그런 적이 없던 여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다고 노는데 그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수상한 점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아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가출하고 나서 제가 하도 수상해서 카드 명세표를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참, 나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중년의 가정주부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내일 모레 환갑에 딸아이 결혼 앞두고 있는 그런 엄마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줄 나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평생 얌전하고 착한 줄만 알고 살아가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이거를 우리 딸아이가 알아봐. 내가 진짜 말도 못하고 아니 그것도 그런 것도 모르고 지 엄마 편들고 그걸 난리를 치고 말이지. 차마 딸에게는 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는 남편.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남편이 건네준 카드 명세서를 토대로 아내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양숙희 씨가 몇 차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입니다. 혹시 이분 기억하세요? 글쎄요. 근데 솔직히 손님 얼굴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해요. 뭐 완전 VIP 고객이라면 그럴까. 모르겠는데 이거 갖고는. 기억나시나요? 중년 여성들도 자주 찾는다는 유흥주점. 우리는 양숙희 씨가 이곳을 찾았던 그날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5월 2일, 일행도 없이 혼자 유흥업소에 들어오는 양숙희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약 1m 전방의 목적지 주변입니다. 또 다른 결제 내역에 대해 확인에 나선 제작진.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모텔이었습니다. 해서신다 여기가 숨겨줄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모텔 입구 쪽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엘리베이터 입구 쪽하고 두 군데만 되어 있어요. 좀 다른 데보다 좀 적네요. 솔직히 여기저기 설치돼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는 이쪽 부분만 설치를 해둔 거죠. (5월 25일) 오후 5시경 양숙희 씨가 모텔로 들어와 방값을 지불합니다. 이날 역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모텔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정말 그녀는 남편의 주장대로 누군가와 미래를 즐겼던 걸까요? 실종 열흘째, 드디어 경찰이 양숙희 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양숙희 씨의 시신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산에 다니거든요. 요즘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가다가 그때 날씨가 좀 이렇게 풀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좀 산에 등반한다고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검은색 이런 트렁크 가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혹시 뭐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이제 얼른 가서 한번 열어봤죠.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가방 안에서 양숙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단 타살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불검을 했고요. 주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정황을 토대로 한번 수사할 계획입니다. 양숙희 씨가 집을 나온 열흘 동안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실종된 지 열흘 만에 결국 그녀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양숙희 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누구 하나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결과 양숙희 씨가 실종되기 전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잦은 유흥업소와 모텔 출입, 분명 평범한 가정주부에게는 수상한 행적들입니다.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딸은 아빠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추측이고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숙희 씨가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될 만큼 원한을 살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그녀는 왜 이런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이 억울한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양숙희 씨가 실종됐던 그날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양숙희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양숙희 씨가 뭔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 보입니다. 다급하게 아파트를 빠져나온 양숙희 씨는 곧장 큰 길로 향해 택시를 잡아 탑니다. 그녀는 저 택시를 타고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양숙희 씨가 탔던 택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양숙희 씨가 택시를 탄 시각은 오후 5시 48분. 네, 어서 오세요. 저기 똥물을 좀 가주세요. 그럼요? 네. 저기 죄송한데요. 좀 빨리 좀 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좀 빨리 좀 가주실 수 없을까요? 네, 빨리 갈게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양숙희 씨가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독촉합니다.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오후 6시 30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양숙희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또 하나의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고 20분 뒤 그녀가 근처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한 그녀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얼마 후 부검 결과가 발표되고 양숙희 씨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 매장되어 그대로 사망했다는 거죠. 직접 사인은 생매장으로 인한 질식사. 과연 누가 그녀를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일까? 며칠 뒤 제작진은 남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 지나가다가 집사람 전화기를 계속 켜놨었나 봐요. 근데 그 이상한 전화가 와서 뭐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예. 숨진 아내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이상한 전화. 남편과 함께 도착한 곳은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제가 양숙희 씨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인가요? 월세가 입금이 안 됐어요. 네? 월세요? 집주인이라는 여성은 우리에게 원룸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3월 2일 날 계약하셨는데요. 이 보증금 1,000에 5월 50일. 계약하러 올 때 혼자 왔었나요? 예,
혼자 와서 계약하셨습니다. 방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집 보고 그날 바로 계약하셨는데. 넉 달 전 원룸을 계약했다는 양숙희 씨.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던 그녀가 이번 달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 하지만 이제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 남편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 정말 모르겠네 이거. 이 사람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하고 다닌 거야 이거?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런데 양숙희 씨가 원룸을 얻었다는 이곳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실종되던 날 택시를 타고 왔던 곳,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양숙희 씨가 얻었다는 원룸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넉 달 전 얻었다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살았던 게 맞습니까? 네, 그럼요. 짐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요. 짐을 좀 뺀 것 같은데. 아내는 정말 24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 했던 것일까? 혹시 양숙희 씨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웃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여기 옆집에 사시는 분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없으세요? 최근에 못 뺀 것 같은데요. 아저씨가 가끔 보시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직은 안 보이시던데. 아저씨요? 남자가 살았었나요? 저는 김정수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웃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숙희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남편 최 씨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성을 다해 딸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던 현모양처였을까? 아니면 가족들 몰래 이용주점과 모텔에 출입하던 부정한 여자였을까? 그렇다면 아내의 이중 생활은 그녀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실종 당일 양숙희 씨가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원룸이 있는 이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주변 CCTV를 통해 그녀의 주가 행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양숙희 씨가 실종되던 날 택시에서 내린 후 그녀는 서둘러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약 10분 후 다시 원룸을 나서는 양숙희 씨. 그녀는 근처 은행에 가서 현금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돈을 찾은 후 다시 원룸으로 향한 양숙희 씨. 그녀는 늦은 밤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룸 입구에서 의문의 남자가 포착됩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오는 남자. 양숙희 씨의 사체가 발견된
가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양숙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것일까? 혹시 이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원룸을 찾았습니다. 이웃에게 남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줬는데요. 아, 이분이요? 맞아요? 네, 저 이분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남자는 다름 아닌 양숙희 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동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름 황영만, 나이 54세. 살인 혐의로 25년간服役하고 작년에 출소했네요. 놀랍게도 양숙희 씨의 동거인은 살인 전과자 황영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남자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양숙희 씨와 최근까지 동거를 했고 실종 당일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영만.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우리는 25년 전 황영만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구속됐던 황영만. 그렇다면 그가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양숙희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2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의 범인 황영만이었습니다. 사실 양숙희 씨의 남편은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 중에 밝혀진 여러 정황들 또한 남편의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렇다면 양숙희 씨의 외도 상대가 살인 전과자 황영만이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황 씨를 공개 수배했고 우리는 그가 연루된 지난 25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25년 전 황영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수소문해 당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본 여자를 2명이나 죽이고 지 안 잡히려고 친구이고 보고 싹 다 없애버렸으니까 참 치밀한 놈인 거죠. 우발적인 살인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25년 전 당시 사건은 이랬습니다. 황영만은 심한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후 집을 나선 황영만. 그는 근처를 지나던 여대생 유 모양과 부딪혔습니다. 유양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의 광기에 휩싸인 황영만은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살인마에게 그녀는 단순한 화풀이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황영만이 체포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격자가 있었어요. 목격자요? 네. 황영만이가 그때 시체를 유기할 때 비료 부대를 썼거든. 그 비료 부대를 그 사건이 난 근처 주택가에서 구한 거야. 근데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이 나타난 거지. 용기를 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은 당시 20대의 젊은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쉬운쯤 됐겠네요. 그럼 혹시 그분이 이분 아니신가요? 오, 맞네 이분. 살인자와 목격자로 만났던 두 사람. 2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들은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일까? 사건 발생 12일째 딸 최진아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전때 말씀드렸던 그 폭행 상자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혼자서 또 따로 치과를 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양숙희 씨가 생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얼굴에 상처가 있으시길래 혹시 가정폭력 때문에 힘드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의 갈등이 아니었다면 양숙희 씨를 힘들게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원래는 그 공개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셨고 해서 혹시라도 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양숙희 씨의 상담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남자하고 강한 사람이니까 잘 견뎌낼 수 있겠지만 우리 진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진아는 어떻게 해요? 진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취재 도중 남편의 폭행으로 의심됐던 양숙희 씨의 상처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친구 좀 하려고요. 누구한테 마셨어요? 네. 갑자기 그 지구대로 막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누가 봐도 엄청 그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죠. 괜찮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사람 이름이
아마도 양숙희 씨는 황영만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고 그녀는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충분히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결국 양숙희 씨는 도망치듯 지구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라진 후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양숙희 씨.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황영만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황영만의 최근 행적을 쫓아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9일째 드디어 황영만을 목격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황영만이 목격된 장소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야산. 며칠 전부터 가게에 뭐 사러 갔었어요. 산에 있다가 왔는지 옷이랑 신발에 풀이 묻어 있더라고요. 양숙희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몸을 피해 이곳에 은신한 듯 보였습니다. 이쪽은 황영만 아니에요? 맞네. 여긴 G3 황영만 발견 지금 말합니다. 드디어 용의자 황영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숙희 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황영만. 황영만, 양숙이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내가 죽었다 죽겠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드디어 용의자 황영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양숙희 씨 살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깜빡하고 나서 우리 언니가 화병으로 죽었잖아.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다니까. 내가 25년간 깜빡해서 그 여자 얼굴이랑 이름을 내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지난해 초 황영만은 2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5년 전 사건의 증인 양숙희 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25년 전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증인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신원을 알려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피고인도 최종적으로 유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하느냐를 듣고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양숙희 씨를 찾은 황영만은 그때부터 잔인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양숙희 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까지 휘둘렀던 황영만. 양숙희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황 씨는 딸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고 결국 그녀는 경찰의 도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숙희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하자 황영만의 악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아무 때나 불러내 술값을 대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양숙희 씨가 임대한 원룸 역시 황영만의 협박에 못 이겨 얻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날도 황영만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딸이 결혼한대잖아. 그래서 살짝 걱정 주고 돈이나 좀 뜯어내려고 그랬지. 역시 손님이 갖다 주더라고. 근데 돈만 받고 그냥 보내면 재미없잖아. 이게 살짝 장난 좀 쳤더니 이게 미치가지고 나한테 달려들더라고. 지딸 얘기 좀 했더니 이게 확 돌아가지고. 몸싸움 끝에 황영만이 양숙희 씨를 밀쳤고 탁자에 머리를 부딪힌 그녀는 기절한 상태로 황영만에게 잔인한 복수를 당합니다. 그때만 해도 양숙희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까불어? 내가 참아서 그때까지 살려주면 죽을 때는 좀 깝깝하겠네. 진짜 말 잘 듣고 거분거분하게 재밌어. 좀 아깝긴 하네. 좀 더 갖고 놀 수 있었는데. 보복 범죄를 흔히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이사를 수십 번 해도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끝까지 쫓아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복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되도록이면 증인으로 나서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0여 건이던 보복 범죄가 2011년에는 104건, 2012년에는 121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 건수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도 2009년 선진국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민 정신이 발휘되어야만 하지만 자칫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우리 현실. 보다 실효성 있는 보복 범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목표 드라마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